전국의 중고딩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희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뭘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시러 가실까요? 능력주의는 누구나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다. 누구든지 노력과 능력으로서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책임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만 한다면 평등한 사회라고 여긴다. 능력주의에 따르면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불평등한 구조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쏟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정의로운 사회다.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불평등이 정당하게 보인다.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여성으로서 직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태를 수긍하게 된다.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불이익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홈리스는 일하기 싫어한다. 동남아시아인은 게으르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 비만인은 자기관리를 안 한다 등 능력에 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능력주의는 노력한 만큼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간명하고 직관적인 신념체계다. 사람들은 이 신념체계를 뒷받침하는 이야기에 매혹된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시대의 영웅이 되는 서사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회는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에게 각별한 존경심을 보낸다. 좋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으로부터 그 노력의 과정을 듣고 싶어한다. 사회의 불평등 자체를 원망하기보다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쇠퇴를 원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불굴의 의지로 온갖 관문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과 훨씬 적은 노력으로 쉽게 비정규직이 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실제로 능력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과 같은 현재 상태가 아니다. 능력주의라는 거대한 신념체계를 지키기 위해 가치가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든 차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 규칙일까? 편향된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규칙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전제가 있다. 우선 무슨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평양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평가 기준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평가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는 언제나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정확한 기준이어야 한다. 이 전제들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2010년 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각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자격 기준에서 토익 600점 이상 또는 그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을 요구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토익은 만점이 990점인데 듣기평가가 495, 읽기평가가 495점이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이는 듣기평가 부분 때문에 6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에 한해 채용 기준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를 낮춘다면 어떨까? 가령 300점 정도로 한다면 공정한 채용 기준일까? 이 회사가 매우 인기 있는 직장이고 지원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지원자들 중 누군가는 그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장애인은 어려운 듣기평가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하는데 청각장애인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런 기준으로 입사를 한 청각장애인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특별 우대를 받았다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심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든 똑같이 토익 600점 이상을 받도록 해야 공정한 걸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청각장애인은 아예 회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까? 아니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토익점수 요구 기준에 차등을 두어서 청각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은 응답자가 청각장애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공정해 보이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존 롤스가 말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능력이나 재능이 어느 수준인지 등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사회질서를 정할 때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모두에게 정의로운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채용 기준에서 토익 점수의 경우 자신이 청각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라면 당신은 어떤 규칙을 선택하겠는가? 만일 토익 점수가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면 이 채용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해보자.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은 채용하려는 업무 분야에 과연 필요한 능력 기준인가? 영어 듣기 평가와 읽기 평가 점수가 모두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해당 업무를 위해 중요한가? 예컨대 채용 분야가 영어 동시 통역사라면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업기획, 기술개발, 시스템 운영이라면 어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질문에 대해 영어 듣기 능력이 해당 채용 분야의 직무에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업무는 기획, 서비스 발굴, 기술개발, 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이고 영어 관련 의사소통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이라고 보았다. 신입사원의 근무 예정지도 해외가 아니라 국내였다.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이 채용 기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을 위해 다른 채용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애초에 이런 문제는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장애인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아마 평가 기준을 만든 사람도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장애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상상하는 지원자 속에 장애인은 없다. 영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더라도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방법을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철저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능력 기준과 평가 기준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만 하면 공정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다. 법무사 시험에서 문제지 답안지와 시험 시간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하다. 제가 제빵 실기시험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하다.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똑같이 메모 대필을 허용하지 않으면 뇌병변 장애인에게 불리하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리어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 차별의 예들이다. 내가 유학을 한 학교에는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에게 입학 후 일정 기간 동안 시험 시간을 더 주는 정책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시험 시간이 1.5배 더 길게 주어졌다. 로스쿨이니까 당연히 언어가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마련된 정책이었다. 이 규칙 덕분에 비영어권 유학생이 영어 때문에 일찌감치 시험을 포기하거나 늘 가장 낮은 성적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는 많은 기준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해봐야 한다. 취업에서 토익 점수의 요건은 어떤가? 청각장애인 외에는 문제없는 공정한 기준일까? 꼭 필요한 직무 능력이 아닌데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함으로써 영어 접근성이 좋은 사회계층 혹은 특정한 학력이나 학벌을 가진 사람을 유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는 않은가? 능력주의 체계는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경험, 사회, 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든 편향된 관점을 가지기 마련이다.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그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와 같은 판단은 이미 편향이 적용된 결정이다. 이렇게 선택된 방식으로 능력을 측정할 때 출제자의 편향이 응시자 중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심지어 객관적으로 보이는 성과 평가제도 안에도 사람의 편견이 개입된다.
에밀리오 카스티아는 표준화된 성과평가에 기초해 연봉제를 운영하는 한 대규모 회사에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한 직원 8,8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성과평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소수인종인 직원의 급여 인상폭이 백인 남성 직원보다 더 낮았다. 성과평가 점수가 동일해도 상관이 급여 인상폭을 더 낮게 책정해서 생긴 차이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객관적인 지표와 표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기만 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여전히 편견이 개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카스티아와 스티븐 버나드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실제로 더 공정하게 행동하는지 실험했다. 만일 이들이 진짜로 공정하다면 동일한 성과를 보인 남녀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책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고 여성의 성과급을 더 낮게 책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능력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성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덜했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더 불공정할 수 있다니 왜일까? 자신이 편향되지 않다고 여기는 착각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을 때 자기 확신에 힘입어 더 편향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편견의 고삐가 풀리는 것이다. 브누암 모닝과 데일 밀러의 실험에서도 성차별적인 발언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님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남성을 선호하는 행동을 더 거리낌 없이 표출했다. 자신이 공정하다고 믿기에 더 편향되게 행동하는 이 현상을 카스티아와 버나드는 능력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무슨 능력을 측정할지 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편향이 있고 선정된 평가 방식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어렵다. 게다가 평가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한계를 고려할 때 어떤 한 가지 평가 결과로 사람의 순위를 매겨 결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그런 평가 기준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달리하거나 영구적인 낙인을 부여함으로써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것이 아닐까? 능력은 하나가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며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특정한 평가 기준으로 단정지어 판단해버리는 버릇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 첫 차별의 경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편애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사에게 신뢰를 받고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를 받거나 적어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며 이름을 기억해주며 관심받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겨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놔서 따뜻한 난로를 켜주기도 했다. 이런 편애가 아예 제도화되기도 한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고등학교의 우열반 편성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학교는 성적에 따라 평반과 특반으로 나누어 학급을 편성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7개 학급을 평반 4학급, 특반 3학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년도 성적에 따라 문과 1등부터 60등까지, 이과 1등부터 30등은 특반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평반에 배정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 제도를 수준별 학급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이상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요구에 맞춘다면 어쩌면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다. 만일 학교 측의 주장이 맞다면 우열반 편성은 평반 학생과 특반 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이어야 한다. 정말 그랬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반과 특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특반 학생의 88.9%가 특반 편성에 만족하는 반면 평반 학생의 78.5%가 평반 편성에 불만족했다. 물론 모든 특반 학생이 만족하고 모든 평반 학생이 불만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 우열반 제도가 특반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분명했다. 우열반 제도는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아니었다. 우열반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도 아니었다. 교사들은 평반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었다. 특반과 비교하며 평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니 그냥 놔둬도 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입시 지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을 특반에 우선 배정했다. 특반만 누리는 혜택들도 있었다.
학교는 특반에만 프린트물을 나눠주거나 보충 수업의 기회를 주었다. 평반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공부를 포기한 분위기인 반면 특반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하는 분위기였다. 성적이 다르니 다르게 대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오해가 있다.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명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하면 불평등이 생긴다는 의미로서는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순위를 갈라서 우월함과 열등함을 구분하여 한 편에는 존중과 지원을, 다른 편에는 무시와 박탈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보상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승자가 모든 기회와 존경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모멸과 배제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고등학교의 우열반 제도가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특반에 배포한 프린트 등은 평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작은 차이가 민감한 청소년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을 낳고 이는 평반 학생들에게 열등적 자아상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반 학생들이 특반에 만족하는 이유로 거론한 학습 분위기 조성은 특반의 피진정인과 교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을 지원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심과 학습 지원은 모든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에서 28.3%의 아동 청소년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배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불합리한 구분을 일삼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새삼 두려워진다. 끝.